여기 당신 앉을 자리 없어. 저쪽 뒤에 가서 조용히 서 있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커피나 좀 타오든지. 오늘의 이야기는 한순간에 오만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군인이 자신의 과오를 목숨으로 씻어내기 위해 세상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향해야 했던 처절한 속죄의 기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모음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제3군단 사령부의 아스팔트 위로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대한 연병장 너머로 설악의 험준한 산맥 능선이 희미한 먹물 자국처럼 번져 있었다. 군단 예하 부대들의 핵심 전력을 한눈에 파악하고 유사시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군단급 합동작전 회의가 열리는 날.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사령부의 공기는 미세한 화약 냄새가 섞인 듯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각 사단과 여단을 대표하는 지휘관들과 핵심 참모 장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신은 전투화가 내뿜는 절도 있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렸고 간간히 나누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는 중요한 날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대기실로 지정된 넓은 공간에는 이미 수십 명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다. 계급과 부대, 병과를 막론하고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거나 3355 모여 다가올 회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들의 눈빛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흐르고 있었다. 이러한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 있었다. 제21보병사단 예하 보병대대의 대대장 한동진 소령이었다. 그는 특유의 과장된 몸짓과 우렁찬 목소리로 대기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처럼 그의 라인을 타려는 몇몇 후배 장교들이 파리떼처럼 둘러서 있었고 그는 그들을 상대로 자신의 무용담인지 허풍인지 모를 이야기를 늘어놓는 중이었다. 이번에 우리 대대가 군단 FTX에서 최우수 먹은 거 알지? 사단장님이 직접 내 손을 잡으시더니 한소령, 자네가 우리 사단의 미래야. 하시더군. 허허, 뭘 그 정도 가지고. 한동진은 전형적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인간이었다.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앞에서는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도 부하들이나 계급이 낮은 장교들에게는 폭군처럼 군림하려 드는 그의 태도는 이미 부대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그는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배경이 좋은 후배들을 병적으로 경계하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의 생존 방식은 철저히 정치적이었고 그의 충성심은 오직 자신의 진급만을 향해 있었다. 이번 작전 계획 말이야. 내가 어젯밤에 우리 연대장님 오정석 대령이랑 독대하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연대장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더라고. 한소령, 자네가 내 오른팔이야. 하시면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울려 퍼져 대기실 안의 모든 사람에게 들릴 정도였다. 몇몇 장교들이 힐끗 그를 쳐다보았지만 대부분은 못 들은 척하며 자신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한동진의 이런 허풍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기에 다들 익숙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한동진은 그런 시선들을 자신에 대한 관심과 부러움으로 착각하는 듯 더욱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대기실을 훑으며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약해 보이는 상대. 먹잇감을 물색하는 하이에나의 눈빛이었다. 그때였다.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명의 장교가 안으로 들어섰다. 빳빳하게 각이 잡힌 전투복 차림의 여군 장교였다. 그녀는 대기실 안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침착하고 조용한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섰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계급장은 전투복 옷깃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오랜 군 생활의 연륜이 묻어나왔다. 그녀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대기실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낯선 여군의 등장에 잠시 시선을 주었다가 이내 거두었지만 몇몇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곳은 최전방을 책임지는 3군단의 핵심 작전 회의를 앞둔 대기실이었다.
여군, 특히 지휘관으로 보이는 여군이 참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한동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에게 그녀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낯선 얼굴, 게다가 여자. 자신의 권위와 남성성을 과시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상대는 없었다. 그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머금은 채 떠들던 이야기를 멈추고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자 그의 어깨는 더욱 으쓱해졌다. 어이 거기. 한동진의 목소리는 대기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크고 위압적이었다. 여군 장교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저 무심하게 한동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동진은 그녀의 그런 태연한 태도에 심기가 더욱 뒤틀렸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몇몇 후배 장교들도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키득거리며 뒤를 따랐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행정장교나 부관들은 들어오는 곳이 아닐 텐데. 여자들은 보통 상황실에서 커피나 나르지 않나? 한동진의 말은 명백한 조롱과 멸시를 담고 있었다. 대기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다른 장교들은 모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일부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헛기침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한동진을 제지하지는 못했다. 그의 뒤에 있는 연대장과 사단장의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침묵하는 사이 한동진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여기 당신 앉을 자리 없어. 저쪽 뒤에 가서 조용히 서 있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커피나 좀 타오든지. 남자들 중요한 이야기하는데 방해되지 말고. 그가 손가락으로 대기실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노골적인 비웃음과 함께 터져나온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장교들이 따라 웃었다. 여군 장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동진을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이 오히려 한동진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서지 않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작전 지휘는 우리 같은 진짜 사내들이 머리 싸매고 하는 거야. 당신 같은 여군이 끼면 회의 분위기만 흐려져. 군대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나? 알겠어? 한동진은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얼굴 바로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커피 냄새가 여군 장교의 코끝을 스쳤다. 그럼에도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밀려오는 파도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는 듯 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한동진의 오기를 더욱 부추겼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켜 자신의 위용을 모두에게 과시하고 싶었다. 여군 장교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려 비어있는 의자를 찾아 걸어갔다. 그녀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한동진이 재빨리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앉으려고 해? 내가 서 있으라고 했지. 그의 고함 소리에 대기실의 모든 이목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몇몇 양식 있는 장교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날까 망설였지만 한동진의 광기 어린 눈빛에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한동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말이야, 나라를 책임지는 남자 장군들이나 들어오는 게 맞는 거야. 자네 같은 여자는 깜냥도 안 되니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란 말이야. 순간 대기실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한동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장교들의 시선은 이제 한동진과 여군 장교 단 두 사람에게 못 박혀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결코 평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대기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3군 단장과 참모장 그리고 각 예하 부대 사단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로 경례를 했다. 충성. 한동진 역시 황급히 몸을 돌려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이 대기실 안으로 들어서며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한동진에게 가로막혀 서 있던 여군 장교였다. 군단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모두 자리에 앉게. 회의 시작 전에 새로 부임하신 분을 소개하지. 군단장의 말에 장교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한동진은 찝찝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여군 장교를 쏘아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군단장이 여군 장교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이쪽으로 나오시죠. 여군 장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가 군단장 옆에 서자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때까지도 대부분의 장교들은 그녀가 군단 직속 부대의 새로운 참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군단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대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과 경악 속에 몰아넣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이끌어 가실 신임 특전사령관 천수경 중장이시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게. 특전사령관. 그 단어가 대기실 안을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쳤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한동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군 장교를, 아니 신임 특전사령관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어야 할 그러나 전투복 옷깃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 그의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듯 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만이 귀가를 맴돌았다. 조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후벼 파기 시작했다. 여자가 작전 회의에 웬일이야? 커피나 좀 타와라. 자네 같은 여자는 밖에서 대기해. 대기실의 모든 장교들이 그녀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호기심이나 경계심이 아닌 경외와 공포 그리고 한동진을 향한 깊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 여군 장교, 아니 신임 특전사령관 천수경 중장은 미동도 없이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차갑고 깊은 눈이 천천히 한동진 소령을 향했다. 한동진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뇌가 활동을 정지하고 심장이 발끝으로 추락하는 듯한 감각.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하게 떠들던 자신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특전사령관. 그것도 신임 특전사령관. 육군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핵심 지휘관. 그 자리에 그것도 여군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이 그 사령관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귀신처럼 귓가에서 울려 퍼졌다. 하나하나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도 할 말이 없을 상관에 대한 모욕이자 명령 불복종이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군단장의 소개가 끝나고 마지못해 터져나온 박수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처럼 웅웅거렸다. 장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신임 사령관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한동진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어떤 이는 노골적인 조소를, 어떤 이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는 표정을, 또 다른 이는 꼴 좋다는 통쾌함이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한동진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수치심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뻣뻣하게 굳은 목을 간신히 돌려 신임 특전사령관 천수경 중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의 변화 없이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보내는 복잡한 시선과 어색한 박수 소리를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그녀는 깊은 산속의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한동진에게 머물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한동진이라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대기실 전체를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하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오랜 시간 극한의 훈련과 실전을 거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롭게 벼려진 강철과도 같은 기세였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천수경 중장은 군단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장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가 입을 열기 위해 숨을 들이쉬는 순간 대기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한동진은 저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특수전사령관 중장 천수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대기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소개였다. 그녀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자신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담겨 있다는 듯 그녀는 다시 한번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특정 개인을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 부대원 전체를 아우르는 시선이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군단의 미래, 나아가 조국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논의의 장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인 입장은 모두 이 문 밖에 내려놓고 오직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으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한동진이 앉은 쪽을 스쳐 지나갔다. 특히 계급과 성별, 출신에 대한 낡은 편견으로 전우의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한동진의 심장을 향해 날아와 박힌 얼음 송곳과도 같았다. 직접적인 질책보다 더 무서운 공개적인 경고였다. 그녀는 한동진을 개인적으로 징벌하는 대신 그를 모든 장교들 앞에서 어리석음의 본보기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동진은 차라리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 조용하고 서늘한 방식의 처형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회의에 집중합시다. 그 말을 끝으로 천수경 중장은 군단장이 안내하는 상석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자연스럽게 회의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대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동진이라는 존재는 이제 투명 인간이 된 듯 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주변을 맴돌며 아첨하던 후배 장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자리를 잡았다.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필사적으로 그를 외면했다. 이제 그는 숭배의 대상이 아닌 기피와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한동진은 떨리는 손으로 턱을 매만졌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대로 회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가? 하지만 어떤 선택지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신임 특전사령관의 취임 첫날을 최악으로 만들어버렸고 그것도 군단 내 모든 핵심 지휘관들이 보는 앞에서였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의 군 생활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작전 참모의 브리핑이 이어졌지만 한동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스크린에 비친 작전 지도가 의미 없는 그림으로 보였고 복잡한 전술 용어들은 외계어처럼 낯설게 들렸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상석에 앉아있는 천수경 중장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며 가끔씩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그녀의 옆모습은 마치 정교하게 깎아놓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한동진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 완벽한 무관심이 한동진에게는 가장 큰 고문이었다. 차라리 분노에 찬 눈으로 쏘아보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라는 존재를 아직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태도는 한동진을 완벽하게 자신의 세상 밖으로 밀어낸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동진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가깝게는 이번 회의가 끝난 직후 불려가게 될 군단장실, 멀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될 자신의 비참한 미래까지.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군복을 벗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전투복 옷깃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길고 긴 회의가 끝나고 군단장이 종결을 선언했다. 장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고 상급 지휘관들이 먼저 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한동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천수경 중장이 자신을 부르거나 혹은 헌병이 다가와 자신을 연행해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천 중장은 군단장, 참모장과 함께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장을 나설 뿐 한동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다. 차라리 화를 내고 질책을 하는 것이 나았다. 이 완벽한 무시는 한동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다른 장교들이 힐끔힐끔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비웃음과 경멸 그리고 자업자득이라는 냉소만이 가득했다. 한동진의 주변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지고 그는 차가운 진공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멍하니 자리에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어떻게 부대로 복귀해야 할지, 부하들을 무슨 낯으로 봐야 할지 막막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그의 바로 위 상급자인 연대장 오정석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한동진이 평소 온갖 아양을 떨며 충성을 바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한소령. 오 대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 아우처럼 대하며 친근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자네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아니, 이건 실수가 아니야.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과오다. 연대장님, 그게 저는 정말 그분이 특전사령관님이신 줄은 꿈에도. 한동진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오대령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상대의 계급을 몰랐다고 해서 무례가 용서되나? 계급을 떠나서 전우에게, 동료 장교에게 자네가 한 짓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자네 하나 때문에 우리 연대 전체, 아니 우리 사단 전체가 똥물을 뒤집었었어. 군단장님 표정 봤나? 신임 사령관님 앞에서 우리 부대가 어떤 꼴로 비쳤겠나? 오 대령은 분노를 사기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한동진을 한심하다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제 한동진은 그에게 더 이상 유용한 부하가 아니었다.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자 자신의 진급의 걸림돌이 될 암덩어리일 뿐이었다. 일단 부대로 복귀해. 그리고 근신하고 있어.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어떤 외부 활동도 금지야. 알겠나? 그것은 명령이었다. 한동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오 대령은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한번 쏘아보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가 버렸다. 한동진은 텅 빈 회의장에 홀로 남겨졌다. 사방의 벽이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박감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내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자신의 지프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차마 운전대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손이 덜덜 떨려왔다. 그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이대로 끝인가? 그의 머릿속은 절망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천수경 중장의 차갑고 깊은 눈동자가 눈앞에 떠올랐다. 그 눈은 그에게 어떤 분노나 경멸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한동진에게는 세상 그 어떤 분노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한동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평소라면 부하 운전병에게 맡겼을 운전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원도의 늦가을 풍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의장에서 있었던 일과 앞으로 닥쳐올 파국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연대장의 차가운 목소리,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천수경 중장의 그 무심하고도 깊은 눈빛이 망령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대대 정문에 다다르자 위병소 근무를 서던 초병이 능숙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평소 같았으면 거만하게 손을 들어 답례를 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경례를 받고는 대대 본청 앞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는 그의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리고 있었다.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있었다. 그가 본청 건물로 들어서자 복도에 있던 당직사관과 행정병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다. 충성. 대대장님, 회의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당직사관인 최중희가 평소처럼 씩씩하게 물었다. 하지만 한동진의 굳어있는 얼굴과 초점 없는 눈빛을 본 순간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한동진은 아무런 대답 없이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축 처진 어깨는 폐잔병의 그것과 같았다. 최중희와 행정병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한동진은 집무실 문을 닫고 안에서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집무실 안은 그가 아침에 나갈 때와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부대기, 책상 위의 결제 서류들, 가족사진 액자까지. 그가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 공간이 이제는 곧 빼앗기게 될 신기루처럼 아득하게만 보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두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평소에는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졌던 가족의 존재가 이 순간에는 무너지는 자신을 지탱해줄 마지막 동아줄처럼 절실하게 느껴졌다.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성공과 진급이 곧 가족의 행복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때로는 비굴하게, 때로는 비열하게.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약한 자는 가차없이 짓밟으며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이 거친 군대 조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연병장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대대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땀 흘리며 고된 훈련을 묵묵히 견뎌내는 젊은 병사들. 그는 저들을 지휘하는 대대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저들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저들보다 더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라는 생각에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대장님, 작전과장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작전과장인 김대위의 목소리였다. 한동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어주라고 말했다. 이제 와서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최대한 태연한 척 서류를 뒤적였다.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한동진의 눈치를 살피며 보고 서류를 내밀었다. 오후 훈련 계획 보고드립니다. 그래. 거기 둬. 한동진은 서류를 건성으로 받으며 말했다. 평소 같았으면 사소한 오탈자 하나까지 찾아내 호통을 쳤을 그였지만 오늘은 그럴 정신이 없었다. 김대위는 보고를 마쳤음에도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머뭇거렸다. 저 대대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소문은 발보다 빨랐다.
한동진이 채 부대에 복귀하기도 전에 군단 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있었을 터였다. 특히 정보의 밝은 작전 과장이 모를 리가 없었다. 한동진은 김대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순간 한동진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강한 척, 괜찮은 척 할 수가 없었다. 김대위나 이제 끝난 것 같아. 한동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나약하고 절망적인 목소리였다. 김대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잠시 우물쭈물하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신임 특전사령관님께 큰 실수를 하셨다고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결할 방법? 없어. 방법 같은 건 이제 없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네는 몰라.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한동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대위는 그런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한동진이 평소 부하들에게 가혹하고 권위적인 지휘관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부하들을 끔찍이 아끼는 면도 있었다. 훈련 중 부상을 당한 병사가 있으면 자신의 차로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하가 있으면 남몰래 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그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부하들은 그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연민을 느끼곤 했다. 대대장님 힘내십시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는 대대장님을 따를 겁니다. 김대위의 위로에 한동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을 강한 척하며 살아왔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패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부하 앞에서 자신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는 아주 작은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위안도 잠시, 그의 머릿속은 다시 복잡한 생각들로 채워졌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연대장은 이미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 사단장? 사단장 역시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감싸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육군 본부에 있는 자신의 동기와 선배들을 떠올렸다. 그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하지만 이번 상대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신임 특전사령관.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지 않고서는 오를 수 없는 자리다. 그런 인물을 상대로 자신의 인맥이 과연 통할까? 밤이 깊어졌다. 한동진은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집무실 소파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이 그의 불안한 마음처럼 깜빡거렸다. 그는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다. 최악의 상황은 불명예 전역. 최선은 한직으로 좌천되어 군 생활을 연명하는 것. 그 어떤 것도 그가 원하는 미래는 아니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씁쓸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었다.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길고 긴 밤을 홀로 견뎌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한동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핏발이 선 눈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어젯밤의 절망감은 밤새 그의 정신을 갉아먹어 이제는 불안과 초조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징계의 칼날이 날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타개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연대장 오정석 대령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다. 비록 어제는 냉정하게 그를 내쳤지만 오랜 시간 상하 관계를 맺어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일말의 동정심은 남아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는 연대장 집무실로 향하기 전 자신의 관사에서 가장 좋은 양주를 챙겼다. 비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그에게는 자존심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다. 연대장 집무실 앞에서 그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지자 그는 최대한 공손한 자세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오정석 대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한동진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 마음대로 여길 들어와? 내가 근신하고 있으라고 했을 텐데. 연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한동진은 준비해온 양주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오 대령은 양주병을 한번 쳐다보고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동진을 쏘아보았다. 지금 이걸 뇌물이라고 가져온 건가? 한소령, 자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연대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평생 연대장님 은혜 잊지 않고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한동진은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그의 비참한 모습에 오 대령의 표정이 순간 흔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젯밤에 군단장님께 직접 불려갔다 왔네. 자네 일 때문에. 군단장님께서 노발대발하시더군. 우리 사단, 우리 연대 기강이 이따위냐고. 신임 사령관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오 대령의 말에 한동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군단장님께서 자네를 직접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하셨네.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내가 자네 감싸다가는 내 목까지 날아갈 판이야. 그러니 이쯤에서 포기하게. 그게 자네나 나나 우리 부대 전체를 위해 좋은 일이야. 오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다. 한동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던 연대장에게서조차 철저히 버림받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연대장실을 빠져나왔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한동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수첩을 뒤져 육군 본부에 근무하는 동기와 선배들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에 근무하는 동기였다.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야, 한동진. 너 미쳤어? 누굴 건드렸다고? 천수경 장군님을? 아이고, 이 친구야. 자네 군 생활 끝내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기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경악에 차 있었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육사 출신도 아니고 여군이라는 편견 속에서 오직 자기 실력 하나만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야. 전방 야전 지휘관 시절부터 전설적인 일화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게다가 이번 정부 실세들이 가장 신이 많은 군내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그런 분을 상대로 자네가 쯧쯧. 동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괜히 나까지 엮였다가는 내 모가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자네도 그냥 깨끗하게 받아들여. 그게 최선이야.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한동진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다른 선배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했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몸 조심해라. 평소에는 형님, 아우하며 의리를 부르짖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등을 돌렸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의 비정함과 인간관계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인맥이라는 것이 사실은 위기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오후가 되자 그의 대대장 직무는 정지되었고 대대 운영은 부대대장에게 임시 위임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부대에서조차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부하들은 그를 대놓고 피했고 마주치더라도 어색한 경례만 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텅 빈 책상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집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한동진은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다. 한동진 소령인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특전사령관 천수경 중장이었다. 네네. 중장님, 저 한동진 맞습니다. 한동진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로 수화기를 붙잡았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긴장감이 그를 덮쳤다. 내일 오전에 내 집무실로 잠시 들리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는 그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한동진은 멍하니 끊어진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할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자신을 불러 마지막으로 질책하고 징계를 통보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혹시라도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일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내일 아침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동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퀭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섰다. 며칠 사이에 그는 몇 년은 늙어버린 듯 했다. 그는 가장 깨끗한 전투복을 골라 입고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그의 마음은 극도의 불안과 일말의 희망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로 향하는 내내 그는 천수경 중장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되뇌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까? 아니면 구차한 변명이라도 늘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어떤 말도 지금의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운전병 없이 홀로 운전대를 잡은 그는 강원도의 험준한 산길을 벗어나 넓은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더욱 큰 고독감에 휩싸였다. 익숙한 전방의 풍경이 사라지고 도시의 모습이 나타날수록 그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느껴졌다. 특수전 사령부의 위병소는 다른 부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검은 베레모를 쓴 헌병들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사령부 전체에 흐르는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동진은 신분을 확인받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일반 보병 부대와는 다른 정예부대 특유의 차갑고 날선 분위기가 그의 피부를 찔렀다. 사령관 집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안내 장교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특전사 요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눈에는 신임 사령관에게 찍힌 문제아 장교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령관 집무실 문 앞에 이르자 안내 장교는 가볍게 노크를 하고는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가십시오. 한동진은 마른 침을 삼키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무실은 생각보다 넓고 간결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대형 작전 지도와 몇 개의 책장, 그리고 집무용 책상만이 놓여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한반도 전술 지도에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붉은색과 푸른색의 표시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천수경 중장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어 보였다. 한동진이 들어서는 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전투복이 아닌 간편한 근무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그녀는 말없이 한동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한동진은 더욱더 몸이 굳어졌다. 한동진 소령. 네, 중장님. 한동진은 허리를 90도로 꺾어 경례를 붙였다. 자리에 앉게. 그녀는 책상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한동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는 감히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천수경 중장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잠시 동안 서류를 뒤적였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한동진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한동진 소령, 자네의 인사기록 카드를 받네.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한동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판이 그다지 좋지는 않더군. 상급자에게는 유능하지만 부하들에게는 가혹하다. 전형적인 출세지향적인 군인.
틀렸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한동진의 폐부를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다. 죄송합니다. 한동진은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자네를 왜 불렀는지 아나? 징계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천수경 중장은 희미하게 웃는 듯 많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징계. 물론 자네는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 군법회의의 회부에서 그 군복을 벗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녀의 말에 한동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야. 네? 그럼 한동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천수경 중장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렬했다. 나는 자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네. 기회 말씀이십니까? 그래, 기회. 자네가 저지른 과오를 만회하고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대형 지도로 다가갔다. 지도에는 복잡한 등고선과 함께 붉은색으로 표시된 특정 지역이 있었다. 그곳은 적과의 대치 상황이 가장 첨예한 최전방, 강원도 철원 북방 DMZ 내의 한 구역이었다. 이곳에 최근 적의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네. 아직 정확한 의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어. 정규 수색 부대로는 접근이 제한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붉은 지역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나는 이곳에 소수 정예의 특임대를 침투시켜 적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네. 극도의 위험이 따르는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작전이야. 그녀는 다시 한동진을 향해 돌아섰다. 한동진 소령. 내가 자네에게 이 특임대의 지휘를 맡기려고 하네. 한동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징계 대신 군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작전의 지휘를 맡기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 중장님, 어째서 저는 중장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저 같은 놈에게 어떻게 이런 중책을.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씻을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 천수경 중장은 차갑게 말했다. 나는 자네의 오만하고 뒤틀린 성품은 경멸하지만 자네의 능력까지 부정하지는 않네. 인사 기록을 보니 자네는 분명 유능한 지휘관이야. 탁월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가졌고 부하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있지. 다만 그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해왔을 뿐이야. 그녀는 다시 한동진에게 다가와 그의 눈을 응시했다. 이번 작전은 실패하면 모두가 죽는 작전이다. 성공한다 해도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만약 자네가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살아 돌아온다면 나는 자네의 지난 과오를 모두 묻어주겠네. 그리고 자네가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지.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하지만 거부하거나 작전을 실패한다면 그땐 나도 자네를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 군법회의가 아니라 아마 의문사로 처리될 수도 있겠지. 조용한 곳에서. 그것은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협박에 가까운 제안이었다. 편안한 군 생활을 보장받는 대신 불명예스럽게 전역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잡느냐. 한동진은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가족의 얼굴, 자신의 망가진 자존심,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 그는 이대로 비참하게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군인으로 살아왔으니 군인답게 끝을 맺어야 했다. 설령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고 천수경 중장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중장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 제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비굴함이나 두려움이 아닌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천수경 중장은 그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한동진에게서 단순한 출세욕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잠재력을 보았던 것이다. 좋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육군 소령 한동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네는 이제부터 고스트 작전의 팀장이다. 세부 계획은 곧 전달될 거야. 밖에서 대기하고 있도록. 이제 한동진의 운명은 그 자신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그는 지옥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기회의 대가는 그의 목숨이었다. 그날 이후 한동진 소령이라는 이름은 군의 공식 기록에서 증발했다. 그는 강원도 태백 산맥 깊숙한 곳,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제707 특수임무단의 비밀 훈련 캠프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지휘해야 할 6명의 팀원들과 마주했다.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부지휘관 박무열 원사를 필두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그들은 한동진을 지휘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불신,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저런 낙하산에게 맡겨야 한다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첫 만남에서 박무열 원사가 대놓고 물었다. 사령관님께 밉보여 좌천된 분을 따라 우리 목숨을 걸 수는 없습니다. 저희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예전에 한동진이었다면 계급으로 짓눌렀을 그 말에 그는 그저 담담히 답했다. 자네들의 불신은 당연하다.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죽어야 자네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지. 지옥 훈련의 목표는 명확했다. 한동진이라는 껍데기를 부수고 그 안에 군인으로서의 본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훈련은 그의 육체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완전 군장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산악구보에서 그는 번번이 대열에서 낙오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팀원들은 그런 그를 경멸하며 지나쳤다. 박무열 원사는 쓰러진 그의 곁에 멈춰서서 차갑게 말했다.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던 장교의 체력은 거기까지입니까? 저희는 갑니다. 한동진은 피맛이 나는 침을 뱉고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다. 분노도 변명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러나 필사적으로 그들의 뒤를 쫓았다. 밤이 되면 그의 몸은 멍과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다음 날 훈련을 준비했다. 그의 변화를 처음 감지한 것은 박무열 원사였다. 혹한기 수중 침투 훈련 중 차가운 계곡물에 다리에 쥐가 난 막내 팀원을 한동진이 부축하고 나선 것이었다.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막내의 군장까지 어깨에 둘러매고 얼음장 같은 물속을 헤쳐나갔다. 그날 밤 박 원사는 홀로 전투화를 닦는 한동진에게 다가와 물통을 건넸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얼어붙었던 불신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전술적으로 완벽한 지휘관이 되어갔다. 야전 경험은 부족했지만 그의 탁월한 작전 분석 능력과 상황 판단력은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팀원들의 허를 찔렀다. 그는 더 이상 권위로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적대감으로 가득 찼던 팀은 점차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동진의 전투 기술을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판단과 결의는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팀의 가장 약한 골이었지만 동시에 팀의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작전의 날이 밝았다. 천수경 중장은 마지막 브리핑을 위해 헬기를 타고 직접 캠프를 찾았다. 그녀는 헬쑥해졌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해진 한동진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살아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임무를 완수하라는 말만 하지. 그것이 그녀가 건넨 유일한 격려였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특임대는 DMZ에 침투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수십 년간 죽음의 땅이었던 비무장지대를 떠도는 망령과도 같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뢰와 적의 감시라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살얼음판이었지만 한동진의 냉철한 지휘와 박무열 원사의 노련한 감각 아래 그들은 마침내 목표 지점인 지하시설에 도달했다. 젠장. 발각됐다. 시설 내부로 진입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적의 순찰조와 마주치며 교전이 시작되었다.
경보음이 찢어질 듯 울려 퍼지고 복도 양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적병들로 순식간에 지하 벙커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박원사, 팀원들과 함께 후방을 막아라. 내가 통제실로 간다. 지휘관님, 위험합니다. 이건 명령이다. 반드시 살아남아라. 한동진은 남은 대원 2명을 이끌고 총탄이 빗발치는 복도를 뚫고 중앙통제실을 향해 달렸다. 그의 등 뒤로 박무열 원사와 팀원들의 처절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두꺼운 철문을 폭파하고 통제실로 진입한 순간 한동진은 거대한 작전 상황판 앞에서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향해 조준된 신형 ICBM의 발사 시퀀스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붉은색 카운트다운이 냉혹하게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이것은 전면전을 위한 선제 타격 계획이었던 것이다. 데이터 전송 시작해. 당장. 하지만 그때 통제실의 두꺼운 강철문이 닫히며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지휘관님, 데이터 양이 너무 많습니다. 전송에 최소 8분은 필요합니다.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한동진은 결심했다. 그는 통신병인 이병장의 어깨를 잡았다. 저쪽 환풍구 보이나? 저기로 탈출해. 김중사 이병장을 엄호하고 자폭 장치를 설치해. 지휘관님은 어쩌시고요? 같이 가셔야 합니다. 닥쳐. 이건 마지막 명령이다. 한동진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갈라졌다. 나는 여기서 시간을 벌겠다. 너희는 살아남아서 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해. 가서 박원사에게 전해. 고마웠다고. 그는 두 대원을 거의 떠밀다시피 환풍구로 보낸 뒤 통제실의 중기관총을 문 쪽으로 돌려 거치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서 비상통신 장치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여기는 알파팀. 사령부 응답하라.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그의 목소리가 특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밤새 뜬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천수경 중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말하라 한소령. 중장님, 적의 선제 핵공격 계획입니다. 발사까지 7분 남았습니다. 데이터 전송 중이니 반드시 수신하셔야 합니다.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모니터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다. 통신 너머로 문을 부수는 굉음과 격렬한 총성이 들려왔다. 한소령, 버티게. 어떻게든. 중장님. 한동진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비겁자가 아닌 군인으로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제 부하들을 부탁드립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통제실 문이 마침내 부서져 내렸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적병들이 총구를 겨누며 쏟아져 들어왔다. 대한민국 육군 만세! 한동진은 절규하며 중기관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통신기는 터져나가는 총성과 그의 마지막 포효로 가득 찼다. 천수경 중장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의 마지막 외침을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지직 마이너스 하는 굉음과 함께 모든 소리가 끊겼다. 특전사령부 지휘통제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는 데이터 전송 완료라는 선명한 녹색 문구가 떠 있었다. 그 아래로 서울을 향한 적의 미사일 궤적과 지하시설의 내부 설계도가 참혹할 정도로 상세하게 펼쳐졌다. 막을 내린 참극의 증거였다. 천수경 중장은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지도 위에 깜빡이다 사라진 알파팀의 마지막 신호를. 그녀의 얼굴에서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꽉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작전 통제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했다. 합참의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께 직통 연결해. 1분 내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지휘통제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대한민국 전군의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다. 지금 즉시. 차가운 침묵 속에서 한때 가장 부끄러웠던 군인의 이름은 그렇게 조국을 구한 불멸의 방패가 되어 영원히 새겨졌다. 그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다.